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제로 유책사유와 위법성이 없어도 강제이행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면 손해배상과 해제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 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100페이지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이 책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거 하나는 뭐죠? 책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력에 복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출력. 집행력에 복종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법률적인 이행 확보 수단. 알겠습니까? 법률적인 이행 확보 수단. 알겠죠? 이행 확보 수단. 실현 확보 수단은 뭐예요? 실현 확보 수단. 담보예요, 담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가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거기 나와 있죠. 책임은 뭐고, 구제도 여러분 빨간 거 네모쳐요. 맨 오른쪽에. 구제가 뭐라고요? 책임의 종류와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 그 책임의 종류 방법입니다. 책임의 종류 방법. 구제는. 알겠어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로마자 1번에서는 예전에는 인격 책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격 책임 대신에 재산 책임 제도가 도입됐다. 인격 책임은 사람 자체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게르만법상의 그 책임 제도가 나오죠. 살해하거나 신체를 절단하거나 노예를 하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겁니다. 동해 보복에 기초한 거죠. 어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나도 가서 죽인다 이거예요. 어떤 놈이 우리 집 쌀한가마니를 흙탕물에다 버렸다? 그럼 쫓아가가지고 그 집의 쌀을 흙탕물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어떤 놈이 우리 집 라디오를 망가뜨렸어? 그럼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지고 깬다 이거. 가서 그 집 재산을. 그거예요. 인격 책임. 인격 책임은 또 사람을 잡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질로. 돈 안 줘? 잡어. 요즘도 이게 전부가 우리 사회에 다 남아있죠.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원시적으로 갈수록 이런 걸 좋아하죠. 예컨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 자루에 넣어가지고 와. 사람 자루에 넣어갖고 북한강에 갑니다. 돌메달하고 딱 집어넣어놔. 목만 내놓고 얼른 갚아 그러면 얼른 갚는다고. 조폭들이 그런 거 담당하죠.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가? 그 집 딸을 납치해와. 이런 거. 여기 다 이 게르만법에서 소상이죠. 여러분 독일 놈들이 금발머리에 뽀다구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출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부시고 자르고 죽여. 그거라니까. 써있지 않은 책이 써있잖아. 살해하거나 신체를 절단하거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절단하고 찌르는 건 없었지만 무식하게 때립니다. 사람을. 끌어다 놓고. 사실 그 제도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죠? 검찰이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요새 뭐 강삼재가 뭐 누구 돈이다 싸우고 있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강삼재를 일단 그 묶어요. 형틀에. 그리고 검사 겸 판사가 앞에 부채 들고 앉아가지고 네 죄를 모른단 말이야. 매우 쳐봐라. 이러고 딴 데 보고 있다가 술 먹고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봐. 네 죄를 아직도 모르겠냐? 몰라? 생각이 안 나? 더 쳐라.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강해도 곤장 한 200대 맞아버리면 다 불어 그냥. 그죠? 뼈가 으스러지는데 지금 왜 안 불어? 다 분다니까. 뭐 아무리 어쩌저쩌 해도. 그럴 거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해봐. 여러분을 생각해봐. 여러분은 200대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9대 막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불죠 그냥. 심지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죄도 막 만들어서 불어 그냥. 제발 날 처벌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미사여구로 현대 형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9단계의 지옥 단계를 거친다. 다 불어요. 다 불어요. 죽는데 어떻게 해요, 지가. 거기 보면 그런 말도 나오죠, 끝에. 처음에는 형사 책임의 성격이 강했는데 민사 책임으로 분리되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갈라졌어요. 역사적 산물입니다, 이게 다. 처음부터 갈라졌던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자 2번에서는 뭐죠? 근대법에서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중에 어떤 게 먼저 등장했냐를 가끔 지문에 물어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죠? 거기 first, second를 써요. 거기다가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의 상식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손해배상이 먼저 나왔어요. 강제이행은 근대에 나왔다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책 안 보면 잠깐 거꾸로 생각할 소지가 있죠. 거꾸로. 그러면 이제 강제이행에 들어가 보자. 강제이행은 다른 말로 괄호 안에 있듯이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합니다. 의자도 빼고 현실적 이행 강제라고 그래요. 주로. 현실적 꼭 붙어야 됩니다. 이해할 때. 맨 위에 제목에 현실적 이행의 강제이행. 강제이행이란 뭘까? 우선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행불능에는 인정 안 됩니다. 왜? 첫 줄에 나오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불능에서 인정 안 됐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행강제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는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국가구제의 원칙 때문에. 강제적으로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내용의 실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내용의 실현. 행사라니까. 행사. 그럼 행사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되죠. 급부를 행사케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적 이행의 강제 행사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강제이행은 아까 그 밑에 또 나오죠. 반복해서. 강제이행은 뒤에 나왔다. 이거예요. 손해배상 뒤에. 강제이행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이 외워야 될 합격 주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직대간. 반드시 직대간의 순서대로만 가능합니다. 배타적 순서라고 하는데 거기 차이대로 괄호 1, 2, 3이 뭐예요? 직대간이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직대간.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102페이지 로마자 3번을 보면 102페이지 로마자 3번. 로마자 3은 첫째 문단 끝에 써있죠. 거기 메모리펜 칠해. 반드시 직대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배타적 순서라고 하냐 하면 직접 강제가 가능하면 절대로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를 못해요. 또 대체 집행이 가능하면 절대로 간접 강제에 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배타적 순서대로 합니다. 이것은 직대간 순서대로. 첫째 문단 끝에 알겠습니까?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화살표를 쳐놓거나 거기 매물펜 칠해가지고 직대간이 나오잖아 거기. 곽유리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도 정통 교과서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설명 순서를 직대간 순서대로 하고 있죠.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1, 2, 3번 괄호 1, 2, 3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답안지를 쓸 기회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순서를 바꿔 써놓으면 그 자체로 감점당합니다. 그 자체로. 순서에 어긋나는 걸 딱 보이니까 직대간.
직대간이 왠지 고구려 때 무슨 벼슬 이름 같지 않아요? 어? 직대간. 그러면 직접 강제하고 간접 강제, 대체 집행 강제, 간접 강제는 이게 뭘까 이거?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직접 강제는 원래의 급부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대체 집행은 대체해서 하고 돈 받는 거예요. 간접 강제는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간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때에 이걸 하고 어떤 때에 저걸 하냐. 그거예요, 문제가. 우선 괄호 1번의 끝부분에 어떤 때에 한다고 돼 있죠? 주는 채무. 주는 채무. 알겠어요? 그것만 딱 하나만 빨간 줄 쳐놓는 거야. 하나만 딸랑. 직접 강제? 주는 채무. 그래서 오늘 나와준 프린트 4페이지 박스도 채우는 거야, 막. 주는 채무. 직접 강제.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연구되는 게 뭐죠? 그럼 하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 이거? 하는 채무? 여러분이 대체 집행의 끝부분을 보면 나오죠? 대체적 하는 채무. 특히 그 중에서 자기 채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간접 강제는 어디서 쓸까요? 끝부분에 또 나오네. 부대체적 급부 의무. 그것만 딱 줄치는 거야. 이 박스를 채우면서 빈칸을 집어넣으면서.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부자기 채무가 언제나 부대체적 채무에 속한다는 말은 뭐죠? 간접 강제라. 그런 식으로 그것만 기본만 알면 됩니다. 박스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죠. 가만히 보면. 착착 갈라놔가지고. 법조문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건. 그것만 알면 돼요. 직대간하고 그것만 알면. 시험 보는 데는 충분해. 한 가지 조심할 건 시험에 직접 내지 않습니다. 입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돼 빨리. 삭제하든가. 389조를 잘 보면 1, 2, 3, 4항이 있죠. 1, 2, 3, 4항. 그래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나 말이에요. 이 389조는 우리 민법에서 가장 엉터리 같은 조문입니다. 이거. 가장. 잘못 기재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혼자서 해석이 안 돼. 이게. 여러분 그 1항 같은 거 보면 1항. 강제이행이라고 써있죠. 1항에. 그 강제이행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과서 103페이지 괄호 A번 읽어봐. 강제이행이라고 읽었다면 큰일 납니다. 103페이지 괄호 A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1항의 강제이행을 전부 뭘로 바꿔야 돼? 직접 강제로. 응? 괄호 B번에 2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돼 있죠. 2항. 2항에 그 보면 전항의 채무가 뭐라고요? 직접 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써있죠. 괄호 B번에. 괄호 C번에 또 뭐가 있어요? 얼핏 보면 다 있는 것 같지만 389조에는 절대로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괄호 C번을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 거의 A, B, C번을 별표 하나씩 하고 A, B, C. 103페이지 메뉴에 A, B, C. 그거를 그렇게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거. 그대로 읽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읽을 수가 없는 조문이라고. 103페이지에 그런 말 뜻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조문으로는. 간접 강제는 통째로 빠져버리고, 막 직접 강제를 강제이행으로 써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해갖고. 그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를 허용하는 경우부터 이렇게 대체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는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박스만 보면 된다, 이게, 박스.
106페이지 상단까지는 그거예요. 37번 테마만 의미가 있습니다. 389조 사항. 389조 사항. 강제이행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해도 손해배상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여러분, 광의의 채무불이행이 강제이행이고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손해배상이니까 그건 원래 상관없는 거죠, 원래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래도 그냥.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정 안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죠. 여러분이 민사집행법을 펴가지고 261조를 보자고. 261조가 간접강제가 되어 있죠. 261조를 째려보면 왜 이 389조 사항이 필요했는지 알겠죠? 민사집행법 261조를 보면 389조 사항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필요했죠? 그거 안 써놓으면 말이에요. 간접강제도 손해배상이 있죠, 거기. 간접강제도. 그리고 안 써놓으면 이게 헛갈리다고 사람이 이게 손해배상이 못하는 건가, 그러면? 간접강제하면? 민사집행법 261조에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간접강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389조 사항을 안 써놓으면 이게 헛갈린다니까?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간접강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그거를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강제 해도 손해배상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양쪽이 다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아, 간접강제가 손해배상 하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389조 사항이 필요했구나. 사람이 공부를 해도 뭐 말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대뽀를 어떻게 외워, 이걸. 한두 개도 아니고. 답답하게 시리. 알겠습니까? 평생 안 잊어먹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 주되는 거다. 손해배상. 여러분 조심할 건, 이 손해배상이 390조부터 나오는데, 390조 이하로 398조가 거기까지 나오죠. 390조부터. 이 대부분의 규정은 763조를 보시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거의 다 준용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채권 강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거를. 알겠죠? 먼저 이제 우리가 알려면 손해배상이 뭐냐는 거야. 손해배상이 뭘까? 로마자 1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손해와 배상을 끊어서 공부해야 돼요. 손해의 논점은 손실과의 구별입니다. 알겠습니까? 손해의 논점은 손실과의 구별. 배상의 논점은 보상과의 구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손해는 뭘까? 손해가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7페이지 작은 글씨를 보시면 손해의 의의에 관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대입하고 있다. 곽유직 선생님의 본문은 뭐에 따른 거예요? 차액설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설은 18세기 무렵에 독일의 그 프리드리히 몬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창안한 거예요, 이게. 응? 그래가지고 이 차액설이라는 건 쉬운 거예요. 차액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치였어.
근데 이 흰 백목이 자꾸 없어지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응? 백목모는 귀신이 나타났어 이거. 갑이라는 놈이 을을 차로 받았어요. 가방 찢어져. 가방 못 쓰겠다고 했어요. 못 써. 멸실. 거의 멸실 수준이에요. 훼손이 심해가지고. 가방 망가져. 가방이 2만 원짜리 이거. 응? 2만 원짜리 가방은 요새 없죠. 12만 원이라도. 이 가방이 너무 비싸서 요새 학생들이 도망 벽다리를 등에다 메고 다닙니까? 니꾸 사꾸라고 하는 거. 왜 가방을 메고 다니죠? 학생이 이상하게? 매일 등산 갑니까?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메고 다니더라고, 이상하게 요새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에 임박했나? 막 그런 얘기더라고요. 전부 피난 갈 준비를 하고 다니나, 전부. 사전에. 그 대부분 학생들 보니까 책 몇 권밖에 안 나오더라고. 핸드폰하고. 그거 이상한 사건인데? 내 생각에 가방이 비싸서 그래. 들고 다니는 가방 굉장히 비싸지, 전부 다. 무지하게 비싸. 뭐 잡으면 3, 40만 원만 보니까. 등에 매는 건 그게 공짜로도 주죠, 가끔. 지난번에 용산 가보니까 프린터사만 하나 줬대, 그냥. 근데 그걸 받긴 받았는데, 어디다 써진지 다 몰라가지고. 누구 가방 필요한 사람 있어요? 휴렛 패커드 거. 가방도 좀 뽀다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거지같이 만들어놨더만 내가 보니까. 쓸모없이. 그 다음에 안경 깨져. 이렇게 됐어요. 차로 받아가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가만 보면. 뭐 이거 한 10,000원 들어간다고 쳐요. 고치려면. 무릎팍 망가져. 이거 5만 원 들었어, 이거. 알겠죠? 그런데 잘 봐요. 이 계산 방법이 학설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 학설이. 이 을의 전체 재산이 이걸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전체 재산이. 그럼 이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걸 포함해서 100만 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생겼죠.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럼 이게 빠지는 거죠. 전부 이만큼씩이 같이 해서.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17만 원이야? 18만 원이죠. 여러분 이제 하도 나한테 욕 먹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숫자 더하기도 못해. 더하기도. 혹시 말했다가 또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그럴까 봐 그럽니까? 나 정말. 옛날에 그 성균관에서 조선시대 때 공부하던 걸 보면 말이에요. 성균관은 그 사람 잡는데요. 도살장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선생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선배가 괴롭혀, 선배가. 무지 못살게 봅니다, 하여튼. 그 옛날에 그 성균관은 말이에요. 굉장히 넓고 강당이 크고 이게 복잡해.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초짜가 들어오면 360원에 청소 시켜먹는 거야, 이거. 공부할 시간도 없게. 배가 돌리고. 물떠와, 뭐, 막걸리 좀 사갖고 와라, 뭐야.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어떤 왕인데 잊어먹었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불러다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너도 처음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으면, 넌 정신 차려가지고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물어봤다고. 근데 유생들이 막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임금께서 몰라서 그러지,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죽는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혹독하게 돌려야,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는 훈련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아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죠. 왜냐하면 국왕이 허락했으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게 말패로 흐른 점도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이게.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공부를 하는데 도적놈이 들어왔어요. 그 도적놈이 돈 내놔 뭐 이렇게 말 자꾸 거는데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책 보느라고.
팔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말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쳐다보지 않는 거야, 이상하게. 책만 쳐다보고. 나머지 팔을 잘랐어요. 안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도. 도둑은 그래서 물러갔어요. 나중에 이상하게 방에서 소리가 안 나길래 가봤더니, 뒤로 기절해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책을.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무슨 개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럼 보면은, 이게 18만 원이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원래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있던 사람이 18만 원 뺀 만큼 된 거죠, 이제. 사고 나갖고. 그죠? 이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18만 원 뺀 거만큼이 얼마죠? 82만 원이야? 근데 소근소근데. 느끼하게. 이것과 이것의, 손해보기 전에 이 사람의 재산 상태는 이거죠. 손해본 후의 재산 상태는 이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액이 얼마예요? 18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손해를. 이렇게. 그런데 구체적 손해설은 뭐냐면 이거 항목 하나하나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이죠. 18만 원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똑같은 애 계산이. 차이가 안 나요, 이게. 그러나 이게 재산적 손해에서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고 우리 통칭하는 거. 그거 계산할 때 이게 차이 나버려요. 차액설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손해본 다음에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 고통은. 재산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 작은 글씨 빠른 속도 읽어봐. 그렇게 써있죠. 작은 글씨에 그렇게 써있잖아.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지만 별 신통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럼 차액설은 이거 못 쓰는 거네, 그럼 이거. 그죠? 계산이 안 된다며. 못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 대법원 실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실무. 우리 대법원에서는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의 결정을 사실심, 즉 법원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야. 실체법, 민법 이론에서 위자료 계산을 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에서 알아서 전권으로 행사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솔이 차익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대로만 인정해야 된다면 차익설 이거 큰 문제죠,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위자료는 법원에서 멋대로 한다니까, 멋대로, 제 멋대로.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계산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야. 뭐 신통한 얘기가 없고. 그래서 가끔 나중에 이제 위자료 별 때 나오겠지만 그 시험에 가끔 나오죠. 위자료의 산정과 인정 유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법원의 자유재량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한정은 있어요. 본인이 요구한 걸 넘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보면 위자료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수십억이죠. 일단 신청해놓고 보는 거야. 대부분 절반도 인정 못 받습니다. 심한 경우엔 안 해줘. 위자료. 위자료라는 게 여러분 하도 일간 스포츠에 위자료 청구가 많이 나오니까 위자료 뻑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원칙적, 나중에 이제 불펜 쪽에서도 배울 텐데,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해주면 위자료는 거의 인정 안 해줘요. 알겠어요? 안 해준다고 아예. 그럼 위자료의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재산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 위자료는 인정 안 해줘야 돼 있다고. 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안성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거의 인정 못 받아요.
그 위자료 배상 청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사실진법원의 전권 사항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멋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해요. 입증 안 하는 거.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떠드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혼 위자료입니다. 가정주부가 뭐 입증 이런 말 못 알아들어. 이거 뭔 소린지. 이거. 뭘 입증한다는 건지.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입증을 해도 제가. 그렇잖아요. 두통약 500원치 사 먹었으면 500원 더 따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 그런 걸 알아들어야 해. 그래서 차액설이 통설입니다. 판례고. 그 다음에 손해의 종류가 나오죠. 바로 A, B, C. 네? A, B까지만 나오나? A, B까지만 나오는구만. 손해의 종류. 먼저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말 자체는 쉽죠. 그 네 번째 줄 깨알 글씨에 위자료가 나오죠. 위자료의 정확한 뜻이. 그죠? 그럼 메모리 핀치나 위자료가 뭘까? 위자료가 재밌지 않습니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써 있죠. 알겠죠? 네 번째 줄에 녹색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느냐? 그걸 딱 녹색으로 쳐요. 문제니까 그게. 학설이 대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통설 8회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들어간다. 이 문제 상황은 뭐냐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751, 2조를 보면 여러분이 불법행위 쪽에는 그게 있어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그 배상이 있죠. 751, 2조.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죠. 390조 이하를 763조에서 불법행위 쪽에서는 준용한다고. 근데 반대 준용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750조 이하를 390조 이하에서 준용한다는 말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위자료는 이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 들죠. 왜냐면 위자료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 쪽에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학설이 갈리고. 법조문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 소극적 손해는 맨 밑에 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이게 소위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소극적 손해. 알겠습니까? 프리미엄. 주로. 알겠죠? 그러면 양쪽에 이제 종류라고 했으니까 실익을 찾아야 되죠. 실익. 이거 왜 구별할까? 왜 구별할까? 괄호 A와 괄호 B를 대비해서 읽어보면 왜 구별한다고 돼 있죠? 왜 구별한다고 돼 있을까 이게? 이 위자료하고 소극적 손해 있죠. 이것은 특별한 손해에 들어간다고 써 있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양쪽 다 괄호 A, 괄호 B에 고기만 빨간 줄 쳐가지고 기억을 하라고. 이게 통상 손해냐 특별 손해냐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는 뭘까? 뒤에 배울 건데 우선 급한 대로 393조를 보면 1항이 통상 손해고 2항이 특별 손해입니다. 그러면 1항과 1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무엇이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나뇨? 이거예요. 조문에 써있죠, 조문에. 그것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393조. 1항과 2항의 차이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393조 1항, 2항은 이건 판례는 수만 개. 어디에 속하냐? 왜냐하면 특별손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안 할 걸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 좀 이따 이제 그 393년 유명한 조문입니다. 우리 손해배상법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조항이야 이게. 393조 없는 손해배상은 뭐라고 할까 이거? 찐빵 없는 안고라고 할까? 그런 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뭐예요? 배상이 뭐냐는 거야. 108페이지 관하면 배상이 뭘까? 배상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거기를 빨강으로 내놓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작은 글씨에 적법한 원인으로 내놓죠. 그 대비가 되죠. 불법한 원인으로 적법한 원인으로.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가르고 있어요? 배상, 보상. 알겠습니까? 깨알 것이 잘 보면 차이가 그거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가 그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인이 차이가 나, 원인이. 이거는 민법에서만 쓰지 않고, 특히 행정법에 많이 나오죠. 행정법에서는 앞에 말도 구별하죠. 손해 배상, 손실 보상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하는 비자발적 불이익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배상하는 건 손해라고 하고, 그러나 민법에서는 잘 구별을 안 해요. 멋대로 써. 민법에서는 그냥 손해를 보상한다는 말도 있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쓴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구별은 이거예요. 배상과 보상. 그러면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끝부분에 유명한 그 아름다운 표가 있죠. 아름다운 표. 뭐예요? 손해는 오직,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뭘 느낍니까? 노병은 오직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 있죠. 절대로 죽는 게 아니다. 거기 왜 나오죠? 손해는 오직 메워질 수 있을 뿐이지 제거할 수 없다.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손해는 오직 메꾸어질 수 있을 뿐이지 제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평생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법조인은. 알겠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면 절대로 그걸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꾸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초. 요즘 학생들은 이게 반전된 형태로 살더만. 일단 신뢰를 저질러 놓고 급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 이런 개떡같은 윤리를 바탕으로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갑자기. 애시당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편리한 대로 일단 아무렇게나 해보고 뭐라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라고 안 그러면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런 쥐새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법조인이. 항시 칼날처럼 긴장하면서 남한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해는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상하게 가르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릴 때 이상하게 반대로 가르치더라고. 어릴 때는 항상 어른들이 말해요. 너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다 떠나야 된다. 사람은 크게 커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요즘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내가 보니까. 얕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뭐 있다고 가르쳐놨어. 위험이 있으면 몰래 너 혼자 빠져나가라. 뭐 이런 거. 이게 전국민 쥐새끼화에 내가 보니까 박차를 가고 있어 보니까. 우리 동이족의 공동체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 때는 어릴 때 뭐라고 괴롭히냐면
강아지가 되지 마라 이럽니다. 꼬마한테 물어보죠. 강아지는 뭡니까? 강아지는 좋다는 말 많이 해주고 귀엽다고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철랑철랑 꼬리를 흔들고 달아들죠. 좋다고. 그래서 발길을 한번 걷어차면 안 와요. 그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분명히 이렇게 하죠.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성질나서 몇 대 줘봐갔더니 뭐 약은 쓰고 어쩌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주인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덤벼들 이게 강아지 아니야 이거. 이거 수상하죠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상당히. 주인보다 더 인격적이니까. 강아지는 이게 조금 이쁘다 그러면 덤벼들고 오며 가며 발길을 거치면 도망가 버리죠. 어디든지. 그게 사람과 강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두들겨 패수록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시절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 실천에 옮기질 못해. 매일 두들겨 패야 되는데. 야구바닥 하나 사놨는데 말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어. 108페이지에서 이제 우린 드디어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법 전체에서 이만큼 중요한 게 없는 차라리 채권법 그 자체라고나 할까? 그걸 배우게 됩니다. 거기 로마자 2번 있죠. 화로 1, 2, 3. 이거는 붉고 푸르고 굵은 펜 다 꺼내가지고 박스를 치는 거야. 전체를.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박스를 친 다음에 제목이 뭐냐 하면 채권법상의 동일성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동일성. 동일성. 너무나 중요한 테마. 동일성. 이덴티테트. 동일성.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 동일성. 알겠습니까? 동일성. 로마자 2번 전체를 그 동일성을 쓰고 옆에 뭐라고 쓰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정말 중요한 그 합격 주문입니다. 담시진. 담시전. 담시전. 동일성 나오면 담시전이에요. 담시전. 또는 담시전이 좀 기분이 나쁜 사람은 디귿 발음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종시전. 알겠어요? 종시전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여러분 그게 좋겠다. 종시전. 동일성 종시전. 여러분이 거기 그 괄호 1, 2, 3번을 보면은 담시전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을 수 있겠죠. 어디서. 담시전. 그거 동그라미처럼 빨간 걸로. 담시전을 찾고 바로 1, 2, 3 순서대로. 그리고 종시전이라고 외우라고. 여러분 말이에요. 담보 물권이나 이런 게 종된 권이라는 거 알고 있죠. 피담보 채권에. 그래서 종시전이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종시전이 더 포괄적인 거 알고. 동일성 종시전. 여러분 작업할 때 그 핸드폰 암호를 그걸로 하세요. 상대방이 확실히 그 사람인가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총론 108페이지로 한다. 이게 암호를 정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 알았죠? 저쪽에서 전화 걸 때 동일성 종시전 그것은 협력에 의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암기법이죠. 채권법에 부합하는 또 다른 암호도 많죠. 날마다 바꿔도 되죠. 그죠? 강제이행, 직대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암호는 못 풀어요. 암호 푸는 기계로. 민법 알아야 풀지. 갑자기 동일성이 왜 종시전이 되는지 알게 뭐야 이거. 이거 모르면 이 스토리 배겨 이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거기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일성이 뭐하고 동일하냐는 거야. 뭐하고 동일해요. 거기 써있잖아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알겠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거야. 로마자 한 번에 본문에 나오잖아, 거기.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에 빨간 걸로 네모치고 본래의 채권에 네모치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딱 맺으면 재산권 이전 채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언제 맺으냐면 계약 성립 시에 채권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부, 기한부.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 성립 시에 계약 성립 시에 채권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훗날 이행불능이나 이행기 도과, 즉 이행지체나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가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게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채무 불이행 시에.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뭐 낯선 걸 보는 듯한, 여태까지 헛거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면 몰라요? 근데 채권은 이때 성립해.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때 성립해서 여기까지 존재하죠. 여기까지. 이행기 딱 되면 이 채권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발생한 채권이 이행기에 오게 되면 원래 어떻게 돼요?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즉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배웠습니까? 총치 때부터 내가 강의했잖아. 채권이 이때 발생한다고. 채권이 살아있어요, 계속. 이행기에 오면 청구권으로 바뀌어. 청구권으로. 요게 이상하면 여기는 이행기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 지체 아니야. 여기서 순간적으로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안 하면, 청구권으로 바뀌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 그죠? 이때부터 원래. 청구권으로 바뀌는 순간 안 하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 바뀌어버리죠. 요거하고 이때부터 살아있던 이 채권 있죠. 본래의 채권. 이것이 요때부터 발생해서 존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같은 거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시작할 필요 없다는 거야. 같은 거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거. 알겠어요? 본래의 채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한 거라는 뜻이라니까, 거기 있는 말이. 근데 이 말을 뭐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게 같은 거라면, 여기에 붙어 있던 종된 권리들이 있죠. 같은 권리가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또 이게 같은 거라면, 두 번째 줄에, 소멸시효 기산점이 여기일 거 아니야. 꼭 여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중에 언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죠.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같은 거니까, 바로 3번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시전?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었을 텐데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108페이지 괄호 2번은 판례와 이게 대립한다고 배웠죠. 여러분이 총칙 교과서 327페이지에 괄호 2번에 괄호 A번을 읽어봐요. 327페이지에. 괄호 2번에 괄호 A번.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고 되어 있죠. 327페이지 괄호 2번 괄호 A번. 나 옵니까? 나와요, 거기.
오늘 나눠준 프린트 4페이지에 교과서에 보충하라는 판례가 있죠. 그거예요, 바로. 판례는 학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총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놓란 말이야, 그거를. 판례는 반대.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이상한 공부하기 시작하죠, 이제. 판례가 반대하고 있는데. 곽윤 선생님은 노인네가 내가 보니까 너무 학생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총칙을 성실히 하고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윤 선생님은. 노인네 난센스. 신림동의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곽윤 선생님이 옛날에 신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현행 고시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지금. 확실히 알았습니까? 학설 판례가 바로 2번만 대립합니다. 종시전, 동일성.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또 눈으로 안 보면 남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진정코.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우선 급한 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205페이지 첫째 줄에 어떤 용어가 나오죠? 어떤 용어가 나올까요? 동일성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동일성이 나와? 그러면 또 우리가 227페이지 로마자 1번의 첫째 줄에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니, 동일성 아니야, 이것도. 285페이지. 로마자 2번에 어떤 말이 나오죠? 또 동일성 나와. 이 동일성이 채권법의 주요 테마에 다 나오죠, 이게. 계속. 알겠습니까? 주로 이 동일성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채권법엔 동일성, 총칙엔 형성권. 그 물권법엔 뭐야?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통유성. 물권법엔. 이게 3대 기초 개념입니다. 총칙에서 형성권, 물권법의 통유성, 채권법의 동일성. 알겠어요? 총칙도 형성권을 내 강조해서 그런 거고, 총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보충성이죠. 보충성. 그리고 이 3대 기초 개념이라고. 동일성 모르는데, 동일성 종시전 모르는 사람이 채권법을 잘 안다는 것은, 그건 헛소리죠. 그러면 이 모든 동일성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종시전. 강론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동일성. 이런 내용은 정말 여러분은 정말 나를 만나는 게 엔터테인먼트죠. 그죠? 들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일찍이 전해 들은 말로는 안드로메다 성운 쪽에서는 이런 걸 강의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은하계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 일찍이 10여 년 전부터 사라져버렸어요. 무협지식으로 말하면 절전돼 버렸어. 알겠습니까? 이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종시전. 목숨 걸어야 돼, 이거. 요번 일요일은 여러분이 그 보람찬 일요일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죠? 최고의 11가지 기능. 알겠어요? 어디서 치읓 발음만 나오면 이상하게 갑자기 11가지가 쥐아르르. 어디서 디귿 발음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동일성, 종시전. 부모님이 걱정하죠, 그러면. 너 왜 그러냐? 꽁시렁. 공부하는 중이에요.
동일성 종시전. 최고의 11가지 기능. 최고의 11가지 기능 암송하는 법을 알려줘요? 암송 안 해도 되는데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앞대가리 따가지고 말을 맨 처음 외우는 거야. 주문을 만들어 스스로. 토요일은 밤이 좋아.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최고의 11가지는 주문을 만들라고.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 나한테 제출해요. 그 중에서 최우수 주문을 선정해가지고 널리 소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그 계약을 현상 광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현상 광고. 우수 현상 광고죠. 그 중에서 특히 최우수 주문을 뽑는다. 최우수 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계약은 무효죠. 왜? 여러 가지 선물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정확하게. 이 확정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선물. 그 말이 이상한 말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의 방법이 나와. 금전배상주의, 원상회복주의, 번호매겨.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독일 민법은 원상회복주의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에 따른단 말이에요. 금전배상주의. 394조를 다시 한번 째려봅시다, 우리가. 394조를. 거기는 무조건 금전배상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알겠습니까?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여러분 조심할 게. 이렇게 의사 표시라고 해놓으니까.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선 그것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109페이지 괄호 2번을 별표 3개 하고 그 의사 표시라는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써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계약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계약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 법전도 고쳐요. 의사표시 밑에다가 빨간 줄 치고 394조에. 다른 계약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교과서대로 합의라고 써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 계약. 그거 별표 3개 할 만한 곳이죠. 중요한 곳이야, 거기. 법전 날조하지 말아요.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법전만 완전히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틀린 거 다 지우고 고칠 거 다 고치고 해갖고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샘플로 민법전에 관해서는 민법전의 정리라는 책을 내가 냈으니까 그건 필요한 사람 보면 되고 형법과 헌법의 그 해석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잘하면 받을 수 있다 이걸 샘플을. 그래서 이 법전이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거. 헌법전도 이렇게 읽는 거고 형법전도 이렇게 읽는 거야.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요새 왜 그런 걸 갑자기 나와주려고 그러냐면 가능하면의 의미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강의 시간에 뭐 목이 타지 않으면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근데 뭐 강의 시간마다 목이 아파가지고 드디어 편도선이 걸려가지고 쓰러졌다. 이 줄리가 없죠, 줄리가. 그런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선생들이 말이야 학교나 뭐 어디서나 이게 뭐 학생들 보고 법전 읽으라고 소리만 지르듯이 법전 어떻게 읽는지 안 알려주는 거야 이상하게. 그냥 읽으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읽어 졸려 죽겠는데 봐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 좋다. 이것은 이렇게 읽는 거다 이거. 원래 근데 그게 이 표준교과 선택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잘 해석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의사 표시는 받고 금전배상이 무슨 말이냐면 이호정 선생님이 소개하신 그 독일 민법의 사례가 하나 있어. 독일 민법 책에 나오는 거. 금전배상주의, 원상회복주의. 뭐냐 하면
어떤 학생이 말해요. 고시원 골방에서 공부는 안 하고 작업만 하다가 하나 건졌어요. 어떤 애인 하나 건졌다고. 방에 뭐 책 몇 권 대충 폼으로 쓰고 꽂아놓고 이런 학생이 싸돌아 다닐 때는 책 하나씩 끼고 다녀. 옆에 이상하게 잘 보이게.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냥 다니죠. 맨손으로. 건달 모양. 그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꼭 책을 몇 권씩 들고 다니. 이상하게. 창피한 줄 모르고. 그러고 같은 이 방에 있는데 이 애인이 마침 그 헝가리제 커피포트를 하나 선물했어요. 헝가리제. 왜 헝가리제예요? 헝가리제 싸니까. 5,000원이면 사니까. 커피포트를 하나 선물했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걸 무지하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죠? 저런 놈일수록 잔머리 들게 올리죠. 그냥 솔직하게 큰 소리로 방문 열어놓고 야 커피포트 나 애인한테 선물 받았는데 자랑하고 싶다 이거 말하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근데 꼭 이런 놈들이 괜히 친구 방에 들어가 옆방에 야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야 근데 말이지 우리가 이 젊을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웃어갖고 선생님 웃기는 거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 차에 관한 교양도 좀 있어야 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응? 그 이놈이 열받아가지고 뭐? 차? 이놈이 됐을 거 아니야. 네가 차를 알아? 싸우다가 이제 왔어. 차 우리가 먹어보자. 그래서 이런 잔머리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응? 딱 앉아 일부 미리 나가기 전부터 커피포트는 방 중앙에 잘 보이게 갖다 놨죠. 이 선반까지 사다가 딱 모셔놓고 가격표도 안 떼고 무식하게 5,000원밖에 안 썼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랬으면 이 옆방놈도 그래. 진짜 공부하는 놈이 사람이 순박하게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태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뭔 사건인가. 그랬으면 야 이거 뭐 커피포트 아니야 이거.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왜 비싸 보인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되죠 그냥 좋게. 그런데 이런 놈일수록 똑같은 놈들이죠. 이건 안 쳐다보고 일부러 계속 딴 데 쳐다보면서 야 달력이 어째 좀 삐뚤어 걸린 것 같아. 둘이 앉았네. 둘이 앉아서 할 일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더 답답하죠. 들어오면 커피포트를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달력이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냐? 야 방에 담배 냄새가 그득하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커피포트에 물이 떨어졌네. 야 내가 물 들어갔다 동안 기다려. 나갔어요. 물고 두고. 근데 이 들어간 놈, 원래 이런 놈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남의 물건을 보면 참지를 못해. 들고 또 밑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뭐 엎어 보고 나가 궁금해갖고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분해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놈들 있죠. 남의 물건. 그건 인간의 본성의 하나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막 시계 막 분해하고 망가뜨려 놓죠. 이상하게 멀쩡한 거 갖다가. 그럼 남의 거 망가뜨려 이게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인데. 드립다 분해하다가 밑에 있는 그 코일이 떨어졌을 거니 선이. 그러니까 이놈이 겁나니까 얼른 조립해놓고는 가만히 나가 멀쩡하고. 그러면서 걔 들어오니까 막 달력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똑바를까? 그래서 물을 붓고 자랑하려고 이제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불이 안 들어와 이상하게. 그러면 아무 기미가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분노의 일가를 했죠. 너 건드렸지. 너 말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근데 그 제품이 좀 불량한 것 같아. 왜, 그냥 내 들었다 놨는데. 끊어지더라고.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커피포트 주인이, 우리나라에서 통상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때. 분노에 차가지고. 너 이거 원래대로 그대로 해놔. 안 그러면 넌 사망이야, 오늘. 빨리 이거 원래대로 해놔. 너 이거 남 애인한테 선물 받는 걸 이렇게 망가뜨리면 돼? 써보지도 못하는데? 그대로 해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커피포트 주인이 뭐라고만 말할 수 있냐면 돈으로 물어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절대로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이것의 의미입니다. 금전배상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 알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 금전배상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합의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보통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미리 합의하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 너 2달 뒤쯤 내가 저녁 7시쯤 어두운 골목에서 널 두들겨 패가지고 이빨을 3개 뿌려놓을 테니까 그때 우리는 원상회복으로 하기로 하자. 그런 놈이 있다는 거야 지금? 어? 또 계약 맺으면서 야 내가 이게 이행기에 도달하면 이게 안 갚을 거야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원상회복으로 하기로 하자. 이때는 그 이상한 놈이죠 그놈이. 이상한 놈 아니냐고.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없어요. 물론 특약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이게 그런 놈이. 그러니까 대부분 금전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전배상이 뭐예요? 항시 추접스럽게 돈으로 물어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야. 원래대로 해놔. 이거 못해요. 독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독일에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고시생 하나가 독일인이면 저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제사법 적용리에 따라서 독일 민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생겨버리면 가능하다고 이게. 원래대로 해놔. 그러나 우리 민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 돈으로 물어줘. 이렇게 한다고. 거기 얘기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 밑에 뭐 까리한 말들인데 지금 여기서 안 중요한 거야 이거. 다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해당되는 곳에서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110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어렵죠, 이게. 이 393조를 해석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하긴 하는데, 얼마만큼 하냐는 거야, 얼마만큼. 금전배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건, 손해에 어디까지 배상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다 배상한다는 건지, 조금 이렇게 줄여서 배상한다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손해를 다 물어줘야 되는 건지, 뭐 좀 줄여서 물어봐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 우선 뭐가 나오냐면, 우선 그 네 줄은 뭐예요? 네 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손해가 생겼다는 걸 첫째 증명해야 돼요. 손해가 생겼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손해 액수도 증명해야 됩니다. 액수,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큰 프린트 1페이지에 괄호 2번에 나와 있죠. 알겠어요? 거기 이제 현실적 확정적 발생이 나왔는데 그거 잘 읽어보면, 그 맨 밑에 판례를 읽어봐, 맨 밑에 판례. 그 교과서에 있는 건 그거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라고요? 그 5번째 줄에 문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메모리펜 칠해야지, 녹색으로. 문제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는 거야.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녹색으로 메모리펜 칠하고 옆에다 쓰세요. 손해의 범위입니다. 배상의 범위가 아니고. 그런 걸 잘 봐야 돼. 배상의 범위냐, 손해의 범위냐. 알겠어요? 이 배상의 범위는 119페이지 41번 테마가 배상의 범위입니다. 메뉴의 제목. 과실상계, 손익상계가 배상의 범위예요. 알겠어요? 이 앞에 거는 손해의 범위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로부터 민법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선생님이 이시다 선생님의 그 학설을 따라가지고 일본 거, 그 규범 목적설의 일종인 것을 주장하시는데,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현재 이 상당 인과관계에서 따고 있다. 여러분이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형법에 인과관계 나오죠. 형법에. 그죠? 응? 형법에. 알겠습니까? 그 말이 여기 나오죠. 아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말이에요. 지워버렸나 이거? 이 인과관계가 원래 형법에 있던 걸 갖다가 들여온 거 이거. 그게 어디 나오는데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 상당 인과에서도 형법에 있는 거 주워온 거예요 그냥. 형법에 있는 거. 상당 인과관계에서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데 이 상당 인과 관계설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393조라고 보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역사 이런 건 좀 건너뛰고 여러분 싫어하잖아 이런 거. 작은 글씨에 뭐 독일에서 형성돼 가지고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근데 잘 보면 111페이지에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뭐 복잡하게 나와 있죠 여기. 형법하고 똑같죠. 조건설, 무슨 조건설, 무슨 최유력 조건설, 뭐 상당 인과관계설, 뭔설 이거 다 나온다고.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요즘 뭐 저게 통설입니까? 객관적 귀속이론? 그죠? 객관적 귀속이론에다가 조건설을 더 합칩니까? 조건설에다 폼난 이름을 붙여놨죠. 합법 직척. 그죠? 객관적 귀속이론에다가. 객관적 귀속이론이 아직도 유행입니까? 아직도? 이재상 선생님 덕이죠. 여러분 조심할 게 하는데 영미에서는 말이에요. 이 배심원단이 있기 때문에 형법이나 민법에 인과관계 이론이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관계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니까.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형법 우리처럼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심원단이 알아서 하죠. 나중에 결론만 얘기하죠. 유죄냐 무죄냐. 그죠? 사실관계를 배심원단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그쪽은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 통념에 의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배심원단은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카운티에 그러니까 자기 그 지역의 관할 구역에 소득세 얼마 이상 낸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돌아가면서 배심원단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안에서 이놈이 이게 사람을 죽였다고 할까 말까. 죽였다고 하는 게 좋겠지. 죽였다고 하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쪽지에 씁니다. 몇 대 몇으로? 뭐. 그리고 방에서 기어 나오지 전부. 쪼로록 앉아. 그럼 판사가 그거 하고라 그러죠. 그럼 뭐 종이씨 한장 휙 줘. 딱 보고선 배심원단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법관은 그게 확정을 고주 다 하고 법정에다 대입해가지고 형량만 결정하는 거예요. 형량만.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법관이 모든 걸 독점합니다. 법관 혼자 다 하죠. 원맨 생쇼를 해요.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뭐가 별 읽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 112페이지 상당 인과관계설인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이것을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393조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조문이 너무 간결해가지고. 오늘 나눠준 작은 프린트의 첫째가 이거죠. 그래서 이 393조가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걸까? 도대체 상당인과 한계설이라는 게 뭐냔 말이야, 뭐.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 잘 보면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정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393조에 사정이 있나 봐봐요. 사정. 알겠습니까? 거기 통상의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그걸 다시 여러분 프린트인 대로 구체적 관계, 일반적 관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정과 손해 사이에, 사정과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알겠습니까? 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그 밑에 줄에 이꼬르에 있지만 통상 발생하는 이 말입니다. 그냥 통상 발생하는, 알겠어요? 그런 손해를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특별히 발생하는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4번에 그걸 요약했죠, 메뉴에. 사정은 그러니까 사정이 통상인가 아닌가 하고 발생이 통상인가 아닌가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 혼동하면 이 해석이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굵은 글씨가 뭐죠? 상당 인과 관계설에서는 사정은 두 가지가 있지만 손해는 언제나 통상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합니다. 즉 완전 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면 1항과 2항은 뭐냐 하면 1항과 2항은 거기 2번과 3번에 관한 건데 제1항은 상당 인과관계에 뭐를 선언했냐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있죠. 첫째 문단에서 그 답을 골라봐. 115페이지 첫째 문단에서 제1항은 상당 인과관계에 뭘 선언한 거예요? 그걸 골라봐 거기. 그럼 그 3번 있죠. 3번 그 밑에 프린트에 3번 문제도 풀어봐. 115페이지 첫째 문단을 보고 풀 수 있잖아 다. 간결하게. 응? 여러분 그 답을 이제 알았으니까 고찰 대상이죠. 고찰 대상에다가 밑줄 긋고 빨간 걸로. 고찰 대상이 뭐예요? 사정이야, 사정. 교과서에 써있잖아. 115페이지 첫째 문단에. 알겠죠? 그걸 확실히 알아둬라.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알려주면 사정과 먼저 이제 채무불이행은 먼저 불이행이 있어야죠. 불이행. 그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받으려면 불이행이 있고 반드시 조금 전에 판례 우리가 봤었죠.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가. 근데 지금 뭘 문제 삼는 거냐면 이 손해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5만 원 안 갖고 있다. 근데 그 채권자 되는 사람이 어디선가 5만 원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없어졌다. 그러면 그 5만 원 없어진 게 이것 때문에 생겨야 배상을 하는 거지 쓰리꾼이 훔쳐간 거다.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걸 왜 배상해? 그러니까 이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 그래야만 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 일단 이 사람 손해 봤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손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가해자가 찔렸다 이래 되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벼락 맞아 죽었다. 그걸 왜 배상을 해? 그건 하늘에다 해야 되죠. 배상 총을. 그러니까 이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이 사이에. 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 관계 있는 만큼만 배상하는 건데 그 있는 만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어떤 사정이라는 거야. 사정. 사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널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보통의 사정이 있고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다고. 이건 어떤 쓰냐면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렸어요. 근데 겉보기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속속들이 뭐 부검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충격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이야.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때리면 좀 성질만 날 뿐인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 그냥. 미세한 충격에도 심장이 멈춘다 이 사람은. 그럼 보통 사람이 모르는 사정이에요. 그런 이상한 병이 있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정, 정상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과관계에서는 항상 정상적인 것만 배상합니다. 거기 그 첫째 문단에 써 있는 말 알겠습니까? 그 제1항과 2항이 뭐다? 이걸 밝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이 딱 나온다고. 응? 알겠습니까? 일요일 날, 좀 시간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일요일 날 피눈물 나게 이거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찾으면서 읽어야 될 게 여기죠. 이게 뭔 말일까? 그리고 393조를 능수능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시간 때문에 밀린 거니까 그렇도록 연구를 해오라고 제발. 자기가 피눈물 나게 연구해오고서 월요일날 강의를 듣는 거 하고. 에이 월요일날 말할 건데 뭐 하려고 연구를 해. 놀다가 그냥 가서 말하는 거 비교 적으면 되지. 그 양자 중에 선택권은 여러 번씩 있어요. 알겠습니까? 선택권. 이런 선택권은 영원히 이전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알아서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